스루풋 콘스트레인트 타임즈 2024년 6월 10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향우하는 유럽, 경제난 이민 환경 규제에 뿔났다라는 제목으로 이현욱 기자가 문화일보에서 오늘 보도를 했습니다. 유럽 의회 선거 출구조사 결과 극우 르펜 정당이 압도적 1위, 마크롱 패배 인정 조기 총선 발표, 독일 숄츠 연정 극우의 참패 전망, 이탈리아 멜로니 등 극우 인사 득세로 유럽 이민 환경 등 정책 급변 예고. 이런 걸 보면은 역시 그 선진국이라서 옛날에 허드렛 일하고 많은 이 허드렛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이 필요해가지고 우리나라도 뭐 독일에 광부하고 간혹 보조원으로 간 지도 꽤 오래된 역사인데, 터키 사람들도 많이 넘어가고 북아프리카 사람들도 많이 자기네들이 옛날에 그 식민지 했던, 블란서 같은 경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식민지 했던 이민들을 많이 받아들였죠. 왜 말이 잘 되고 그러니까 요즘은 또 인도 사람들이 또 많이 가고 그런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그 유럽 국민당이라고 EPP라고 그러는데 191석이나 차지해가지고 아주 그냥 지금 보면은 우파가 더 많고 좌파하고 뭐 하는데 무소속이 한 또 95석이나 있네요. 사회민주진보 동맹이라는 데가 135석으로 많은데 어쨌든 에, 우, 예, 우파가 더 좀 많이 나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거의 뭐 비등비등 할 것 같기도 하지만은 우파가 이제 좀 적었다가 이쪽은 많이 줄어들고 그 좌파는 지금 우파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양우 속도내는 유럽의 선거서 극우 대약진 시사 저널에서도 오늘 12시쯤 보도를 했습니다. 중도 우파 EPP 1위 사수 191석 확보. 지금 EU 그 여성 그 사무총장인가요? 유럽 의회장이 EPP 거기 그 소속된 정당에서 나온 사람인 것 같습니다. 구구 ECR, ID 4, 5위권 진입, 독일, 프랑스 등 일부 국가 선 압승, 투표율 30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소제목만 가져와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기 연간에서 그 EU가 중국 전기자동차 관세를 약간 보류했었는데 지난 뉴스에는 선거 후에 보자, 이렇게 됐는데 관세 폭탄이 임박했다라고 또 그 뉴스 보도가 나왔습니다. 박정원 기자 파이낸셜 뉴스에서 오늘자로 또 보도가 됐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중국 전기차 불법 보조금 조사하던 EU 이번 주 마무리. 불법 보조금이라고 EU는 버는 거고 중국은 자기네들이 국가 자본주의로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건데 뭔 말이 많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르면 12일에 조사 마치고 중국 제조사의 관세 인상 통보 가능성, 다음 달 4일부터 잠정적으로 관세 일상할 예정. 중국, 미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전기차 관세 폭탄을 맞을 것 같다. 일부 기업들 탈중국 가능성, 중국 보복에 염두를 또 둘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남미도 우양우인데 한국도 확실한 우영우가 될까? 약간 아재 개그를 넣습니다. 우영우라고 유명한 그 여자 그 뭐죠? 무슨 그 드라마가 있었죠. 저도 재밌게 좀 봤었습니다만은. 근데 우리나라가 현재 그 국민의힘 보수가 그 잡았다 하더라도 다음번에 또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는 좀 변수예요 또 그거에. 우리도 좀 어,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뭐 다른 나라들하고 또 그 국제 외교가 또 좀 맞아 떨어질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 그럴 차에 윤 대통령이 이제 그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외교를 하죠. 국빈 방문으로. 이한석 기자가 보도를 했습니다. 비행기 타서 올라가는 떠나는 모습을 제가 일부러 등 뒷거를 좀 화면 캡처를 했어요. 투르크메니스탄 이런 데도 중요하겠지만은 카자흐스탄,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도 매우 중요한 나라죠. 그래서 거기에 또 스탄 국가가 많으니까 이번 순방을 계기로 한국과 5개국 정상회의, 중앙아시아 회의 창설해서 내년에 한국에서 개최하는 방안. 이번에 막 한국 아프리카 회의도 우리가 했으니까 한국 중앙아시아 5개국 회의를 한다. 거기에 그세 스탄 국가는 어디가 또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세 국가 말고는 그 스탄 국가가 좀 작은 국가들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야당 윤 대통령 이슈 지르고 해외 떠나 김건희 방탄용인가 이런 제목으로 박영화 이유진 기자가 경향신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야권이 10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도피성 방탄 순방으로 규정해 비판했다. 민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이 팽배한 상황에 부적절한 순방이라고 지적했다. 조국 혁신당 자기 이름을 붙여가지고 여기에서의 조국은 그 조국이 아니겠죠. 10일 최고위원회에서 이날 시작된 윤 대통령의 순방을 거론하며 K 실크로드라고 포장했지만 한가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야당의 그 행동을 보면서 한국 야당 애들이라고 제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치졸한 공격은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고 현재 무조건 내치에서의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자신들의 이해로만 물고 늘어지는 승량의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다. 푸틴의 친한적인 발언 이런 것도 연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푸틴이 자기 그 대통령 되고서 외국 서방 언론한테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서 유독 그 한국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한다.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 안 해줘서 그런 표현은 뭔가 친해보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중앙아시아 그 3개국은 옛날에 그 소련의 국가였단 말이죠. 연방.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한국의 그 위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외교적인 면은 좀 그 여야가 우리가 그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내치 문제로 이것까지 그걸 공격을 하는 야당 수준이 참 그렇습니다. 좀 거시적으로 대응해라 얘들아.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자영업자 빚폭탄 연체액 2.8조 금융위 때보다 심각하다. 박정경 기자 문화일보에서 보도를 했는데 개인 사업자 연체액 역대 최대다. 은행권 대출 잔액이 453조에 달한다. 고금리 장기화 대출 부실 악화가 되고 있다. 가계부채는 우리가 1,000조 원이 넘었다고 그러죠. 근데 개인 사업자, 그 사업자 가지고 있는 사람 이걸 얘기하는데 올해 4월 말 기준 개인 사업자 대출 잔액은 모두 453조 1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그래가지고 코로나19 이후로 어려움을 겪었던 개인 사업자에 대한 유동성 공급 보증 지원과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유예 조치 등 정책 금융 지원을 해왔었는데 이것이 지난해 9월 이들 조치가 모두 종료되면서 연체 금액이 불어난 것으로 풀이된다고 합니다. 개인 사업자 대출은 개인 사업자 대출 부실은 더 악화하고 있는 폐업 기업 속출과
은행 재무 건전성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신용 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을 유지하도록 관리 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 뭘 어떻게 해야 관리 감독하는 건지 저는 이런 그 거시적인 금융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어쨌든 근데 그 어저께도 그 어디 그 뉴스인가요? 그 한국 얘기도 하면서 전 세계 상장 기업사들의 연체율에 대해서 나왔죠. 그 고금리 때문에 그 3년 동안이라도 그 좀비 기업이라고 했는데 3년 동안 대출이자도 못 내고 있는 기업들 그런 걸 좀비 기업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한 7천 개 기업 정도나 된다. 뭐 한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런 좀비 기업들이 한 20% 정도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게 좀비 기업이 일반 사업자가 좀비 개인 사업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가장 자연스러운 게 망할 기업은 망하게 놔둬야 되는 거고 은행 손실로 처리를 하고 또 뭔가 담보 뭐 이런 거 잡아가지고 매각하고 막 그런 거 있죠. 청산하고 뭐 이런 거. 그 개인 뭐 이런 회생 절차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는데 자관 정리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성장 모두가 다 살려가서 가져갈 순 없다.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엘리트 민희진도 무당차자. 민희진이가 이번에 그 하이브하고 그된그 뭔가 거기 대표죠. 그 자회사. 외신이 분석한 한국 샤머니즘 인기 이유. 김자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는데 로이터 통신이 한국의 젊은 무당들이 SNS를 통해 전통을 되살린다는 지하의 기사를 통해 한국의 샤머니즘 문화를 조명했다. 한국 인구 5,100만 명 중 절반 이상이 종교를 믿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샤머니즘은 시대를 초월해 인기를 끌고 있다고 전했다. 아기 손녀로 알려진 무당 이모 씨는 수십만 명의 SNS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고 이 씨는 샤머니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신비로운 영적인 세계로 여겨졌다고 했다. 최근에 그 파묘가 흥행에 성공했다고 했고 이것도 뭐 그런 샤머니즘 기운이 있는 모양이죠. 그렇게 보는 모양이죠. 그리고 한국 젊은 층에게 샤머니즘이 인기를 끌고 있는 얘기는 이유는 경제적 불안을 꼽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뭐 정치인들도 그렇고 기독교인들도 필요하면은 엘리트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도 여기서 엘리트 집단이라면 국회의원 이런 것까지 포함할 겁니다. 무당을 찾아 상담받는다고 정했다.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 제가 배울 때 우리나라의 그 전통 샤머니즘은 기복 종교다. 복을 빌어주는 그렇게 되는데 그 또 나름대로 또 열심히 연구한 그런 그 전문가라고 그러니까 학계에서는 인정 못 받았지만은 그 얘기하는 사람 들어보면은 한국의 전통 샤머니즘은 천문에서 시작했다고 한다. 절의 대웅전 뒤에는 여실히 삼신각이 존재합니다. 그게 샤머니즘에서 나온 거예요, 옛날. 그 삼신. 그 삼신 할머니 이렇게도 얘기하고 다 복 빌어달라고 그러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우리 전통 샤머니즘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뭐 그렇게 믿고서 살겠다는데 그런데 조금 더 나가서 그 이 천문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늘 천문에 대해서도 다시 옛날 우리나라 그 조선 그 뭐죠 세울 때도 이성계가 그 이 무슨 그 이 천문지도 그거를 만들었죠. 그만큼 천문은 천문 관측을 하는 것은 그 왕조가 했던 그런 독특한 아니 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런 데서 이제 무당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그 종교와 그 정치가 재정일치 시대까지 몰아가면은 무엇을 보고서 했겠냐 그러면은 천문을 보고서 했을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있죠. 말이 좀 길어진 것 같은데 스웨덴의 주택에 대한 아메리칸 드림이 현실이 된 계기라고 해서 프란체스카 말이 더 뉴욕 타임즈에서 보도를 한 건데요. 수년 전 건축가 자신인 루프니크의 크로아티아 할머니는 크로아티아에 사는 할머니가 1950년대와 60년대 유럽에서 건설된 모듈식 주택 프로젝트라는 이 수수께끼에 대한 흥미로운 해답을 제시해서 물론 프리팹 단지 특히 소련 블록 주택은 추하고 동질적일 수 있지만 그 과정은 순식간에 수백만 가구의 주택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하면서 사실 이런 그 조립식 주택이 너무 그 아파트 가격 비싸고 뭐 이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인데요. 여기 이제 생산성, 1968년 이후 모든 산업에서 생산성이 향상되었지만 이 홈빌딩, 그 건축, 그건 생산성은 절반으로 감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뭔가 혁신적인 건축 공법, 요즘 그런 거 많죠. 아파트 질 때도 그냥 미리 프리캐스팅 해가지고 갖다 붙이는 그런 것도 많죠. 그렇게 되는데 볼보와 같은 집을 짓는 방법 이렇게 표현도 했고 디자인과 목재의 연금술이라 하고 또 니즈 포 스피드 속도에 대한 필요성 그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아마도 루프트니 루프니크 루프니크는 저렴한 주택은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제 주택 건설은 건설자가 기꺼이 생산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한다. 뭔 얘긴지 이 미국식 영어가 저가 주택은 수익성이 그런데 높질 않아 가지고 저소득층이 이런 주택들을 많이 앉아 가지고 문제다 이거죠. 뉴욕이 미국 사람들에서 볼 때는 그래서 미국에서도 저소득층을 위해서 이런 이 조립식 주택 스웨덴 PDA에 있는 린드백스 뭐 해서 모듈러 주택이라고 그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 뭐 어떻게 쌓아 올리나요? 아니면 개인 주택이 되나? 또 미국에서도 그 단층이나 1, 2층짜리 똑같은 주택들 쫙 해가지고 분양하고 싸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좀 너무 비싸요. 비싸도 너무 비싸졌습니다. 좀 내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북한 지도자의 여동생이 남한에 대한 새로운 대응을 경고합니다. 한국 확성기와 전단지 뭐 이렇게 제목을 해서 박주민 기자가 보고를 했고 월 더nom이 편집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를 했는데 에, 김여정이 한마디로 우리가 그 대북 방송 그거를 하고 그런다면은 확성기 방송 북한의 새로운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한마디로 또 그 풍선을 또 보내긴 보냈는데 오물 쓰레기 풍선을 1, 2차보다 그러니까 숫자도 줄고 뭐 했지만은 제가 그거 면밀히 그 분석해야 된다. 그 유해 물질이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그게 북한의 현실을 그 쓰레기에서 우리는 북한의 현실을 읽을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정보를 통해 가지고 북한 애들 지금 허장성세다. 이런 거의 정보를 우리가 얻어야 돼요. 그 쓰레기 다 그 전문가들 우리 그 국가적으로 수거를 해가지고 그들이 요즘 보내는 거는 그냥 무슨 뭐 종이 뭐그 절단한 것 같이 그것도 공수들이 걔네들 그 집어넣냐고 얼마나 들었는지 자연 발생 쓰레기가 아니고 쓰레기를 만들어서 깨끗한 것만 보낸 것 같은 그런 그런데 어쨌든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어, 북한의 수준을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김여정 우리 그 언니가 얘기한 그게 새로운 대응이 과연 무엇일까? 풍선 말고. 저는 그 풍선 다음에 드론을 염두에 두라고 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드론 공격 그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드론을 격추시킬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북한이 자살 폭탄 드론을 보낸다면 그건 침략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뭔가 드론 형태도 있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과시를 하는 거죠. 니들 우리 못 잡지 하고서 우리가 다 니들 촬영해서 가. 뭐 이런 거. 현대차, 현대모비스 수소연료 전지 사업 품었다라고 정민주 기자가 비즈와치에서 했는데 이게 그 현대모비스에서 그 수소 연료 전지 사업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공정 품질시를 신설해가지고 내년 넥소 후속 출시한다. 기존 연료전지 브랜드를 수소 밸류체인 사업으로 확장한다. 현대자동차가 현대모비스 국내 수소 연료 전지 사업을 인수했다. 관련 설비와 자산, 연구개발 인력 등 한 곳으로 모아 기술 혁신의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현대차는 기술연구소와 생산 밸류체인을 공고히 해 향후 수소 연료전지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생산 품질을 향상하며 수소 전기차 및 차량 외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할 수 있는 수소 연료전지 판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네. 전기차 뭐 지금 2차 전지도 있지만 수소 연료 그것도 그 청정 그 연료로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겠죠. 운영 비용을 줄여서 경쟁력 있는 가격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원가에 그 또 망령이 나오고 있네요. 이런 거가 그런 게 더 중요한 게 아닌데 현대차는 1998년 수소 관련 연구개발 전담 조직을 신설, 15년 만인 지난 2013년 마침내 세계 최초 수소 전기차를 양상했다. 다가오는 2025년에는 넥소 후속 모델을 출시해 수소 전기차 리더 입지를 굳힐 계획이라고 그렇게 뉴스 보도를 냈습니다. 인터뷰 반도체 설계의 전설 짐 켈러 AI 모든 소프트웨어 대체 확신 김우영 기자가 조선 비지에서 줌 인터뷰를 했대나 그런 것 같아요. 짐 켈러 텐스 토렌토 CEO 캐나다에 있는 회사인 것 같은데 뭐 기본이 최고 코딩보다 예술과 기초과학 가르쳐야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퀘이사 생산을 맡겠다. TSMC 대신 삼성을 택한 이유는 그런데 뭐 삼성도 거래를 하고 TSMC도 거래를 하는데 이번에 삼성을 선택했다. 그런 얘기 같아요. 두 기업 모두 내가 신뢰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또 생략하고 한국에도 이 회사를 차렸는데 한국에 인원도 뽑겠다고 그랬는데 한국엔 훌륭한 엔지니어가 많다. 요거까지 얘기했고 마지막 매번 혁신적일 수 있었던 비결을 알려달라 했더니 비결은 없다. 해야 할 일과 해결할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쓸데없는 짓 안 하고 해야 할 일. 그러니까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해야 할 일을 하고 해결할 문제에 집중하는 것. 정치가 애들도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많은 사람이 승진과 돈을 위해 일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뭐 대단하네요. 나의 관심사는 오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 그리고 매우 개방적이어야 한다.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하라. 어렸을 때부터 나는 이해가 안 되면 질문부터 했다. 똑똑한 척하지 마라. 젊은 사람들이 주로 저지르는 실수다. 똑똑해지려고 노력하지 말고 배우려고 노력하라. 요거는 새겨들 말이겠네요. 모르면 물어보는 거죠. 제가 칠자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뉴스를 하는 것도 사실은 그 방송을 하면서 제가 배우는 게 많아요. 세상에 대해서.
그러기 때문에 제 자신을 위해서도 하는 거라고 저는 합니다. 뭘 아는 척하고 똑똑해서 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저 모르는 건 모르는 건데 이건 모르겠는데 그 뉴스를 하면서 경제 뉴스 같은 걸 통해 가지고는 좀 거시경제, 금리, 무슨 뭐 또 뭐죠? 그 주식 그 뭐 이런 동향이라든지 그 금리 말고 또 뭐가 있죠? 자관 그 화폐 발행 뭐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이런 등등 기업 개별 분석하면서도 연결해 가면서 이 세상의 그 일들을 논리적으로 좀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죠. 이대로는 일본 경제 전체의 발목을 잡는다. 일장기 연합 라피다스 대출 안무의 심각한 사정. 일본식 제목이네요. 마카베 아키오라는 무슨 대학 그 초빙 교수라고 그러는데 프레지던트 온라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정부가 저는 우리식으로 발음할게요. 레피더스 대출 보증 선다 발표. 경제 산업성은 레피더스 지원의 새로운 제도적 틀을 검토한다고 명기해 이 회사를 우리 경제 부활의 기폭제로 기대했다. 그 현 시점에서 레피더스는 생산 판매 실적이 없는 것이 걸림돌이 되고 있고 사업 리스크에 대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 입장에서 신용심사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금융기관은 레피더스의 리스크 부담에 신중해져 있고 현재로서 융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정부가 대출을 보증해 주는 거로 하고 자금 조달 가속과 생산 체제 확립 지원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보증이 투융자 증가에 마중물이 될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AI에 필요한 반도체 메모리가 세계적 부족, 대만과 한국은 국가가 대형 반도체 기업을 지원해 반도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자관 지원해줘야 된다는 논리로 계속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비 투자가 지연되고 경제 전체가 발목을 잡는다. 설비 투자가 지연이 되면은 이 회사의 자본금은 73억 엔으로 도요타 자동차 등이 출자했는데 정부는 최대 9,200억 엔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민간 금융기관의 대출은 마무리가 아직 덜 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 진행을 해 나가고 있네요. TSMC 삼성도 민간으로 지원으로 급성장한 그런 사례고 TSMC의 성장을 보더라도 공적인 지원 강화는 중요하다. 그리고 뭐 한국에 대해서도 이게 김대중 정부 때부터 현대전자와 LG 반도체의 합병을 주도해 현재의 SK 하이닉스 전신 기업이 탄생했고 한국 정부는 대기업 은행의 반도체 분야에 대한 투융자 확충도 요구했고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급성장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엘피다라는 회사가 있었던 모양인데 이게 맞는 발음인지는 모르겠어요. 메모리 망친 교훈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썼고 자동차에 이은 성장 산업은 아직 자라나지 않고 있다. 자동차 외에 그 항공 분야를 그 미쓰비시가 좀 하려고 그랬는데 실패를 그 선언을 했죠. 그 엔진 그거 만드는 게 그게 쉽지가 않다. 그런 얘기를 언제 읽은 것 같아요. 미중 유럽에는 없는 그런 면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자기네들의 강점, 일본의 강점이란 차세대 칩의 제조에 필요 불가결한 초고순도의 반도체 부재료들을 그 일본이 생산해서 공급을 지금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제조 장치 분야의 기업도 우리 자기 나라에 직접 해왔다. 직접. TSMC가 구마모토의 제2공장을 건설해 첨단 반도체 제조를 목표로 하는 것은 그러한 병목의 해석. 그러니까 일본의 그 부재를 빨리빨리 그 공급을 해가지고 자기네는 요건 보틀렉이라고 했는데 제가 병목이라고 요거 말을 바꿨어요. 이게 이제 또 그 경영 용어로 하면 이게 constraint 지금 얘기하는 제약이 되겠습니다.
이 해소에 대만 국내에서도 시간이 걸리니까 일본 구마모토에 와가지고 하면은 조금 더 신속하게 빠르게 만들어서 또 시장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고 이 사진은 지금 공장을 만들고 있는 홋카이도 치토세라고 되어 있죠. 치토세. 치토세시 거기에 이제 그 공장을 만들고 있는 사진, 공중에서 찍은 사진인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인도의 고민이라고 유명 유튜버 그 슈카월드 죠. 한마디로 그 지금 중국의 그 대체주로 인도를 제조업으로 인도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게 또 그렇지만도 않다는 얘기가 많이들 나오고 있어요. 인도의 인도의 중위 연령이 지금 28.7세고 중국 인구를 또 뛰어넘었죠. 중국은 38세, 일본은 48.6세인데 우리나라도 40세가 넘었다고 그러죠. 중위 연령 연대가. 그래서 이제 야당이 지금 이 모디 총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이슬람 종교 갈등을 유발한다고 비판하는데 나 역시 힌두교지만 증오를 퍼뜨리지 않는다. 라훌 간디 뭐 깐디하고 무슨 이름이 뭐 연결이 되는 사람인 모양이에요. 어,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차라리 제조업을 건너뛰고 서비스업에 전력을 다하자. 물론 이런 사례는 아직 없었다. 하지만 인도는 그 길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 대졸자가 그 실업자가 될 확률이 높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제조 산업이 그 단계적으로 그안 되는데 중국도 뭐 그렇게 세계 2위 GDP 전체 국가 GDP는 그렇다고 그러지만은 이제 10,000달러 이제 넘지 않았느냐. 인구가 많고 그래가지고 그 인구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면은 또 인구가 태어나고 뭐 해가지고 그때도 문제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풀어 나가고 있네요. 제조업에서 이겨도 선진국은 힘들다. 중국을 봐라. 그렇게 될 것 같다. 애초에 제조업으로 후진국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는 꼬레아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조업의 버스를 탄 국가들, 일본, 한국, 중국 순으로 제조업 발전을 해왔죠. 저도 뭐 뭐니 해도 제조업이 국가는 기본이 돼야 된다. 방위 산업을 위해서라도 제조업은 그게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솔직히 이제 일본은 한국 전쟁으로 일어섰고 한국은 일본의 차관 및 기술 공유로 발전했음을 상호 인정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현실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현실이었다는 얘기예요. 또 동해유전 발견에 대해서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쭉 그 좀 뭐 그 석유공사의 그 답변 내용 이런 것도 했고 전에 그 동해를 탐사했던 우드사이드에 대해서도 그 히스토리를 잘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 20%의 성공 확률은 파로테 법칙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고, 자관 산업통상자원부가 동해 심해 석유 가스전 탐사 시추 계획을 대통령한테 승인을 받으면서 윤 대통령이 그거를 그 발표를 했죠. 브리핑을. 어, 직접 했어요. 브리핑을. 아주 중요한 사항이니까. 최소 5천억 프로젝트다. 성공 확률은 20%로 추정. 프로젝트명은 고래. 제가 타이핑을 잘못했나요? 이거 계약을 C 드릴과 시추 계약을 했답니다. 이번에 그 가능성을 얘기한 액트 지오는 이런 사람이라고 나름대로 유명한 사람이고 또 자기가 어떻게 했다는 거를 한국에 와서 또 설명을 하고 10년 넘게 시추하던 우드사이드는 왜 떠났는가 뭐 이런 것도 좀 한국 석유공사 답변 2022년 6월 BHP 이게 유명한 광산 회사이기도 하죠. 합병하는 와중에 철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아,
시추를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에, 우리나라 이 돈도 들어갔는지 어떤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자관 유망하다고 이번에 이렇게 돼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로이터에서도 질문을 했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답변 거부다 이런 얘기고, 뭐 검증 교차는 진행되었나 해가지고 엄밀한 검증 크로스 체크가 필요하다는 하다고 정부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석유공사가 국내 검증단을 운영하고 있고 의견 수렴했다. 누구나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석유 회사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저도 이 편집을 해 봤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